영예. 마치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는 기분이네요. 저는 예 괜찮네요. 그런 분위기도. 그 1시간이 거의 갔는데 사실 강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나누면서 이미 무엇을 배울까, 왜 배울까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모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거를 마련해 주신 우리 시흥시 정책 담당 관계 공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재치 있게 잘 만드셨네요. 저의 임무는 이제 앞으로 10강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런 그 교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또 제 강의도 이제 간간히 있고요. 이런 것을 잘 진행하는 것이 이제 제 임무입니다. 스웨덴 학교 인사말에서도 잠깐 드린 대로 그 내용은 그 지금 유인물 나눠드린 거를 보시고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니까 같이 나누기보다는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스웨덴 학교 지금 소감 말씀하실 때 왜 신청을 했는가 바로 복지국가 스웨덴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이 아마 10강 속에 거의 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매 강의마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충 10강의 내용을 이렇게 잡았어요. 2번으로 나누어서 국가와 개인, 여기서의 국가라 하면은 이제 우리 시흥시를 보면 정부와 개인 이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나 개인, 내 가족의 행복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등등을 보는 복지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1부로 봤고 2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시라는 이 지역적, 정치적, 행정적 그리고 또 시민적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동체와 합의문화 이런 내용으로 5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간간히 그저 한국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강의도 있고 혹은 스웨덴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강의도 있고 이런 것이 그래서 총체적으로 10강의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와 스웨덴을 넘나드는 중간에는 또 독일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3가지 분야에서 독일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유럽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기회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편적 복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복지가 무엇이고 보편적 복지가 무엇이고 왜 여기에서 유난히 스웨덴 이야기를 하는가. 스웨덴 하면은 반드시 제가 이야기는 스웨덴만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북구, 북유럽 혹은 노르딕 어떤 말로는 스칸디네비안 이렇게도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4-5 나라는 거의가 비등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스웨덴이 역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길고 그리고 이 복지 유형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가 이제 스웨덴이면서 이렇게 옆으로 번져나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스웨덴 말이라는 말은 쓰지만 들으시면서 대체적으로 북유럽이 다 비등하다. 그러니까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런 데가 다 비등하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복지 이해 보편주의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보편주의하고 실질적으로 스웨덴 복지 국가 입장에서 말하는 보편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드릴 거고 그러면 복지 유형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현대의 전 세계 지구촌의 복지 유형 어떻게 좀 구별해 볼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형 복지 내내 10주 동안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들여올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도록 이렇게 4가지를 아주 개괄적으로 개론적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만약에 준비해 온 것도 시간이 되면은 띄워놓겠습니다. 어떤 분이 첫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하는 것도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1시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또 토론 시간도 있어야 돼서
제가 총체적으로 한 50분 동안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한 20분 동안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도중에 요거는 묻고 싶다 하면 그냥 손 드세요. 저는 사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에 질문을 받았을 때 격가지로 나갈 때가 훨씬 더 유익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질문 주신 거에 대답이 훨씬 더 유익한 얘기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고 그냥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까 뭐 일동 경례까지 해서 학생과 선생님 같지만 현대시 학생과 선생님은 오히려 학생이 더 이니셔티브를 잡는다 이렇게 보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삐삐 얘기가 나올 때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학교가 무엇하는 곳인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환경 분위기 그게 작동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요 다음번 삐삐 때 아마 나올 삐삐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오세요. 다음번에. 그래서 저도 이 스웨덴 학교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하면 복지 이해 제가 사실은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조금 핸디캡이에요. 장애인이에요. 다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때때로 좀 앉아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거나 교감을 갖기 위해서 일어서기도 하니까 복지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 복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싶어서 오셨다. 한 분만 얘기를 해보세요. 복지 무엇인가? 그 복지관 뭐요? 이 자리에는 사실 현장에서는 다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 같이 들려요. 아까 하시는 거 그냥 쉽게 생활의 편리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예? 생활의 편리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걸 요구하는 것 마이크 없어도 요구하는 것 그냥 복지 자체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 예. 주민이 불편하지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 네. 복지라고 하는 거. 느끼지 못하지만 편하게 살면 그게 복지인 것 같아요. 복지 자체는 사실 추상 용어예요. 상태를 얘기하고 그냥 행복, 웰빙 그 자체가 복지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한자를 보면은 복복에다가 복지 그냥 복. 그런데 지난번 1강에서 우리 조홍식 교수님이 요거를 강의를 하셨는데 복자를 잘 보세요. 한자는 항상 음이어기 때문에 보일 시 변에 여기는 뭐예요? 입구에다가 밭전자 밭을 갈아서 입을 채우는 그게 시각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 그게 뭡니까? 배부른 삶에 배부른 삶. 오늘날의 배부른 거는 물론 먹는 것만이 아니지만 눈으로 먹는 것도 있고 든드름으로 먹는 것도 있고 이런 것까지 포함된 현대.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될수록 먹는 거라는 개념은 넓어지고 달라지고 다양성이 있는데 바로 갈아서 노력해서 채우는 거가 완벽해지는 상태를 지는 역시 이것도 복지인데 요 옆에 있는 지자 다른 변은 이게 정지할 때 사용하는 지자예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뜻인데 왜 정지가 있을까? 제가 짧게 지나가느냐 그래.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민의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시민이 과하게 요구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지금 역할 의무도 여기에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중국에서 온 겁니다만 중용이라는 말이 있죠. 적당히 좋은 거. 중용이 뭐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운데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칠흡, 계영보, 칠흡만 넘으면은 없어지는 이런 거. 기독교적으로는 YMCA에 계신 분들 기독교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오늘만 배부를 수 있으면 그게 보장만 된다면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보장이 된다면 이런 시스템을 갖춰지는 게 복지 제도죠. 바로 일용할 양식이 그냥 믿을 수 있도록 보장되는 그 자체가 복지 제도고, 복지는 상태. 영어로도 봐요. well, fair. fair라는 의미는 요금 뭐 이런 뜻이에요. 비용. 다 비슷해. 그 내용에서. well, 요금.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well 비용. 이게 스웨덴 말은 well fed. 스웨덴 말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스웨덴 복지를 얘기하냐고. well 이거는 well 하고 똑같은데 fed 하면은 스웨덴 말로 길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지도라는 뜻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조금 있어요. well fed 하면은 스웨덴 말로. 그러니까는 복지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 자체는 상태다. 웰빙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국가 하면은 이건 제가 일부러 백과사전에서 그대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 읽는 거를 일부러 따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생활상의 행복을 늘려나가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국가, 이런 거 목적으로 두지 않는 국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어요? 다 두죠. 근데 왜 유난히 복지국가를 이런 거를 둔다고 했을까? 왜 그럴까요? 왜 복지국가가 지금 복지국가론이 이렇게 포퓰러하게 일어날까? 자고로 국가라는 건 아무리 모나키 시스템 왕국 형태에 있어도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있는 존재 자체인데 왜 오늘날 복지국가라는 말이 다시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살 때 불만 많잖아요. 그 얘기 해보세요. 왜 그래? 왜 복지국가 해달라고 그래? 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가 변하면 사회 문제가 변화되니까 그런 거에서 빨리빨리 충당이 안 될 때 시민은 국민은 요구하게 되죠. 그게 알아서 국가가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우리의 세금으로 걷어들인 행정가들이 알아서 해주면 복지국가 하세요 소리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복지국가가 굴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안 나와도 되니까. 국가가 있는 존재 자체가 그거 이유니까. 그런데 항상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개념이 사회적으로 포퓰러하게 여론몰이가 돼서 새로 떠오르 올라왔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는 거에서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아프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된다 하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개념들이 사실은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거는 어느 나라나 있는데 특별히 복지국가. 스웨덴이 왜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를 했는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새로운 항상 그 프로그램이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지금 현대 선진국가가 복지국가 안 하는 나라가 있냐?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앞서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국가 대표적인 모델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형에서 드러납니다. 유형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복지 이해를 위해서 한번 국가라는 거에 도대체 어떤 정책들이 있길래 이게 왜 생겼죠? 이게 왜 생겼나? 에스케이프 누르셨어요? 국가에는 커다랗게 이렇게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 이제 법 질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시장으로 늘어가는 주로 이제 얘기하는 생산적 그런 그 담당하는 이런 정책이 있고, 소비 정책, 그러니까 한편에선 소득을 만들어 오고 다른 한편에선 그 소득을 쓰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을 해서 임금이나 이런 소득을 해오면 그걸 왜 소득이 필요해요?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국가도 생산이 왜 필요해? 국민이 사는 데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질서를 원만하게, 이 많은 숫자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경우가 지금 한국에 횡행하게 여태까지 복지국가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단계에서 볼 때는 이쪽이 가장 강하게 등장해서 왔어요.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아버지 돈만 많이 벌어서 쌓아놓은 거가 70년대 60년대까지는 그게 잘 사는 폼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월급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진 않았어. 그죠? 개념상. 근데 그거는 원래가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들어오면. 하다가 보니까 들어왔는데도 자식들은 불행하고 부인 불행하고 가족 자체가 해체되고 이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원래의 국가정책은 이렇게 세 개가 동등하게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이게 다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작년 내내 선거에서 민주화 이야기가 다시 나온 것은, 바로 경제민주화 나온 것은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현실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려고 하는 건 이런 큰 틀 속에서 소비 정책 안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이론도 조금 90년대 이론이에요. 그냥 저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21세기엔 조금 더 지나칠 수도 있어요.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미 이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건. 이 둘도 소비 정책과 경제 정책도 반드시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 분리되는 수는 없지만 소비 정책 밑에서 사회 정책, 그리고 이제 문화 정책, 사실 사회 정책 속에 문화 정책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밑에 맨 밑에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인 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하건대, 강조하건대 그 사회 정책 안에는 그 위의 것이 다 포함되도록 보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지하면은, 한국에서의 복지하면은 사실 대단히 협의적으로 해석을 그동안에 해왔어요. 어려운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복지라고 해왔지만 저희 스웨덴 학교에서 보는 관점은 국가 정책 자체를 복지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복지 제도라 하는 것이고, 좀 관점을 넓게 가는, 이걸 위해서 이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 정책은 그럼 뭔데? 한번 깊게 내려가 보죠. 2학년 여러분들 배우시려고 하니까 아시는 얘기라도 항상 써왔던 개념을 다시 생각하는 건 때때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조금 약점 중에 하나가, 저도 행정직에도 스웨덴이나 한국에서 양쪽에 다 있어봤고 학계에도 있어봤고 시민운동도 해봤고 이런 지도자 역할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개념을 한방에서도 얼마나 다르게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반복해보는 건 서로 간의 소통을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보세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국민 삶의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이제 복지를 목적으로죠. 그죠?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죠.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도모하는 국가의 수단이다. 사회정책이 국가의 수단이에요. 사회정책 법으로 표현되고 제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의 수단, 무엇을 위해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수단이다. 그러면 국가는 이런 수단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사회정책이 그래서 생겨지는 거고 계속 만들어야 돼. 아까 말씀하셨어요. 자꾸 사회 문제 우리가 괜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은 다반수예요. 이런 것을 국가가 만들어줘야죠. 사회정책은 계속 진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정책을 국가가 그러면 옛날 왕정시대처럼 국가가 다 해주는 거예요. 임금님이 안 하면 안 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체자가 많죠. 행정가만 하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 직간접으로 나오는데 이래서 시민사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시민사회 역할. 지금은 시장도 직접적인 복지를 해요. 지금 그런 게 이제 앞으로 10강의 중에서 나올 겁니다. CSR 사회적 책임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기업 안에서의 복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래서 이게 직간접으로 운영되는 게 사회정책 국가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은 항상 움직이는 거니까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여기서 그럼 문제를 뭘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 이게 이제 행정가들하고 시민들하고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 시민이 바라보는 문제하고 행정가가 바라보는 문제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그죠? 시민과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문제 일치합니까? 대단히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사회 갈등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각 나라마다 우선순위로 문제를 만드는 것. 이것은 사실은 행정가가 하는 일입니다. 행정가의 역할이에요. 문제를 정리하는 건. 문제라는 건 대단히 번잡스럽고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이런 데서 개개인이 요구하는 걸 다음 문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또 공통점을 좀 잡아낼 것이냐. 사회정책이 해야 되는 건 바로 공통점을 잡아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열거한 9가지는 이거는 이제 스웨덴의 문제라고 본 스웨덴 국가가 합의하에서 문제라고 본 것을 예로서 늘어놓은 겁니다. 나라마다 이 우선순위에서 10가지를 정리한다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아마 5위 안에 5번째 들어가야 될 문제가 분단 문제겠죠.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다르고 유엔이 전 세계적으로 보는 문제점도 조금 다르고 기아 속에서 생존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조금씩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합의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회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넘어가기 전에 그냥 일례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건강 첫 번째 건강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건강을 해결하기 위한 게? 예? 예, 의료 정책. 그냥 딱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저 학생들답게 딱 정답 주세요. 의료 정책, 보건 의료 정책입니다. 직업과 직업 환경을 만드는 거요. 고용 정책, 노동 정책. 이건 이제 현대에 따라서 고용이 더 중요하냐, 노동이 더 중요하냐 했을 때 이제 말이 바뀌는 거고 경제적 자원과 소비 보호. 뭐요? 이렇게 경제 정책이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밑에 교육은 교육 정책. 가족 관계와 사회 관계. 가족.
무슨 정책이에요? 가족 정책. 단순해. 멀리 가지 마세요. 가족 정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부처가 있어요? 예. 바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가족 정책 할 때 이 얘기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퀘스천을 가져야 되는 게 계속 강의 들으면서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가족 정책 만들어 놓은 게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가족 정책이 다음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뭐가 가족 정책이었지? 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하여튼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하고 해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을 하셨죠. 노동 정책 하면 뭐 노동 안에서 시장 안에서 뭐를 해결하고 국어 사전적으로 우리 교육은 돼왔기 때문에 꼭 역으로 바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수단이 만들어 놓은 게 노동 고용 정책이구나. 바로 우리 시민들의 교육 지적 수준 높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교육 정책이에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이미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정책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또 보는 문제가 달라지고 그죠? 어떤 색깔로 바라보느냐 이 퍼스펙티브 혹은 관점이 다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안을 보는 게 다르죠. 바로 세단 학교는 이런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게 구체적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는 일부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드렸는데 계속 문제를 발견해내시는 방법을 배워가시는 게 복지라는 언어의 이론적 이해를 배워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10강 동안에 이런 문제를 발굴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이해력, 관점을 배워가시는 게 그걸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우리나라 주택 정책 대단히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여가, 문화, 생명, 재산, 환경 이런 것, 안전, 정치적 자원까지도 된다 하는 이야기는 이게 좀 복잡하지만 사실 지금 모든 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12위, 시민들의 교육 수준 세계 1, 2위 상위권, 여성 진출 교육력 세계 1위, 그러나 여전히 고용률 OECD 최하위. 이런 갈등의 여러 가지 있는 게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정치의 문제로 등장하는 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적 자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 하나예요. 왜냐? 결국은 어떻게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같은 소득 생활에 어떻게 잘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게 바로 부모들의 역할이며 능력인 것처럼 정치 자원, 근데 여기서 정치적 자원이라는 건 어떤 정치가를 얘기하기보다는 대단히 포괄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프로세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 안에 환경에는 시민들의 참여, 적극성 혹은 그 합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태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편주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가야겠어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 보편주의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재작년부터 보편적 복지국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보편주의는 제가 분명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이것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모든 강의에 의미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보편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누구나가 다. 그래서 이 보편주의라는 말은 사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인류가 생성되면서 나온 얘기예요. 기독교 믿으시는 분이나 불교 믿으시는 다 보편주의는 종교적으로도 가장 모든 인간은 생명체는 다 동등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 이건 어느 종교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죠. 여기에서 나오는 보편성인데 그게 사회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인 건 조금 정치적 관점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 쓴 거는 좀 저기 얘기 내용이 길어서 거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1강에서 어떤 분이 쓰신 거를 대표적인 걸 제가 쿼트를 인용을 했습니다. 왜? 이 말이 맞으면서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잠깐만 읽어. 보편주의나 1차적으로 수혜 대상의 문제지요. 먼저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전략이 바로 보편주의입니다. 보편주의는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 빨리 말씀드리면 수단과 대상에만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 차원에서의 보편주의, 철학이 깃들이면서 가치관적으로 봤을 땐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보시죠. 보편주의를 조금 넓게 생각해서 저는 계속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넓은 의미의 이야기를 동시에 왔다 갔다 넘나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그 융통성 있게 좀 넓히셨다 좁히셨다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왜 보편주의의 가치관을 보세요. 보편주의가 왜 필요한데? 바로 생명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가치도 그렇고 식물의 가치도 그렇고 생명이 있는 모든 가치는 다 중요해요. 이게 자연 법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정책적인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동등하다는 말. 여기에서 인간이 필요한 동등하다는 게 자유와 평등 정신. 이것이 보편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자유스럽지 않은 보편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유와 평등 왜? 이게 상하관계에 있을 때 자유가 그렇게 편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평등이라는 말 표현은 경제적 차원에서 계급적 의미로 평등이 아니라 남녀가 동등할 때 자유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동등해야지 자유가 있죠. 이런 데서 인류의 그냥 자연 법칙을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왜 보편주의를 해야 되나? 이게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무엇을 왜가라는 말이 나오면 보편주의가 왜 무엇을 하는 건데 그러면 바로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내가 삶을 영유할 수 있게 내가 삶을 영유합니까? 누가 주는 것입니까? 조금 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영유하는 거죠. 영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너무 많죠.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를 놓쳐서 일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다가 못 다녀서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이게 다 자연적이건 내가 만들었던 제3의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건 어쨌든 문제가 발생한 이게 그러나 나는 어떤 환경에 가도 내 삶을 영유할 수 있게 될 이런 것이 하나의 보편주의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노동을 통해서 나를 개발하고 그리고 자유가 거기서 보장이 되면서 그리고 내가 존중을 받는 이게 보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입니다. 이건 가치관하고 철학하고는 사실 별개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세 번째 나오는데 기본적인 것은 고루 나누고 모든 생명체 우리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정책을 다룰 때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건 골고루 나눠주고 그리고 또 자유를 만끽하고 나를 개발하는 그런 인간 개인의 존중을 위해서는 일한 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상을 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이런 것이 어떻게에 들어가는 게 보편주의적 복지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아까 읽어드린 것은
이것은 어떤 거에만 해당이 되느냐? 바로 어떻게 해서 제일 윗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보편주의 생각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반대로 예? 지난 대선 때 이제 논쟁거리 대선이나 예.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렇게 인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진행되면서 그런 인식들이 이제 보편주의 얘기들이 많이 되면서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양쪽 정당이 여기서 뭐 정치 얘기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건 실제적인 사례니까 민주당에서도 무상 시리즈 내놓으면서 대상별로 뭐 무상으로 준다. 여기에 굉장히 급급했죠.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는 대신 맞춤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어떻게 하겠다. 전부 대상에서 주는 것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주는 것만 우리가 받아야 되나? 시민이 주체가 돼야 될 입장에서 정당은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이제 이런 데서의 방법이 이 보편주의의 철학과 가치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무상급식이 하나의 우리나라의 이 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이 여론화되는데 엄청난 동기부여를 만들었고 실제적인 좋은 사례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문제가 하나의 시동 역할을 해요. 그건 어느 나라나 그래요. 스웨덴도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런 그 시동된 개념을 우리는 빨리빨리 좀 넓혀서 깊게 봐야 될 사실 복지사라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편주의를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떠냐?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 많은 경우가 재수에 의해서 우연히 얻어지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가 생기고 또 한정된 재원에서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못 가진 사람이 생기고 이런 불평등적인 게 일어나는 현상도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굳이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버려 두면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자연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자연에 강산이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변하는 겁니다. 근데 강식을 내버려 두는 건 인류 사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평등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자유스럽게 사는 동물이지만 약육강식 안에서는 다 자유스럽지 않아요. 먹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스러워요? 이것이 인류 사회가 만들어가는 게 정치고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되 어떤 재수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자연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배란간에 멀쩡한 길이 개천이 되는 거 뜯어 고쳐야죠. 우리가 뜯어 고치는 거 아니에요? 개보수하는 이유가. 이것도 사회정책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실제 상황에 최대한 왜 가치관이 아까 필요했냐? 왜 철학이 필요했냐? 바로 그겁니다. 망가지는 걸 다시 잡으려니까 가치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철학이 필요한 거고. 망가지는 걸 고치려니까. 그런 가치관이 없이 고칠 때는 위정자가 마음대로 옳다고 하는 것만 가는 겁니다. 그걸 반대하는 게 갈등이고.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신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왜 보편주의 국가가 뭐냐 하는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은 보편주의는 자유, 정의, 평등. 그리고 여기에서의 세 가지 사회 정책을 만들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평등성, 형평성, 그리고 적정성. 적정선은 이것이 아까 얘기한 복지에서의 지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만족만을 위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항상 약자가 먹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적정선을 만들어야 돼요. 바로 적정선을 얼마나 보편적으로 만드느냐 이게 보편주의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을
다 나눠주는 거 수단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적정선을 어디에서 잡느냐. 그래서 이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이 대상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강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보편주의를 바라볼 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개념도 있고 내용도 있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보시고 이런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이제는 댓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일일이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모아서 강의를 통해서 다시 전달하거나 시급히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가끔씩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복지국가에서 이제 보편주의 국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아마 10강 속에 들어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포괄주의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포괄주의. 보편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보편주의를 결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이 써야 되는 것이 포괄적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스웨덴 복지 모델의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포괄적 모델. 그냥 스웨덴 하면은 보편적 복지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편적 복지국가라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관과 철학을 무시한 상태 방법론에서만 집착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모순을 만들어내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게 결국은 평등합니까?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걸 받는데 안 그러죠. 그 적정성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이것이 포괄주의입니다. 그 포괄주의의 방법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계속 나오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제가 결국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윗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의 공공화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의료, 교육, 육아와 노인 돌봄 문제 같은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골고루 나눠주고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내용을 공공화 정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시민권으로서의 보편적 정액 부조 정책을 준다. 이것이 뭐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소득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재산도 없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도달하면서 노령 기간이 길어진다. 이때의 소득 보장을 이제는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이제 가족이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벌써 수년 전에 나왔고 우리들도 이 자리에 다 동의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민연금이 생겨졌어요. 국민연금은 여전히 과도기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있으나 마나한 정책. 지금 정부가 작년에 만들어서 이미 가입을 하겠지만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이거 갖고 살 수 없거든요. 저도 저 후반기에 한국에 와서 있어 놓으니까 국민연금에 한 30몇만 원 나오는데 그거 갖고 한 달 살 수 없어요. 이런 게 소득 보장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기초연금제도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것도 바로 포괄적 모델이 보편주의 하면 이게 조금 말이 좀 달라져요. 근데 이거 물론 기초연금은 보편주의의 가장 좋은 사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초연금을 보편주의로 들어갈 거냐 시민권으로서의 소득보장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런 그 철학과 방법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게 포괄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의 의무화 정책 이것도 사실은 포괄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편주의의 사회보험 제도는 사실 보편주의 정책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소득 비례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주의 하면 그냥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만 많이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포괄주의에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의무화 정책 국가가 의무적으로 한다. 왜? 독일식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나더라.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중산층이 항아리형이 되더라. 이런 게 만들어진 게 포괄적 복지정책입니다. 거기에 가장 깊이에는 보편주의가 깔려 있고요. 이것이 스웨덴의 복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직감적으로 안 오셔도 지금까지 아마 못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이 encompassing 모델이라는 포괄적 모델일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사하게 제가 가족정책 얘기할 때 나오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강보험에서 그 포괄수까지라고 해서 네. 그 어느 특정 그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그 치료받는 그 의료에 대해서는 네. 포괄수까지를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런 지금 개념인가요? 사실 포괄적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냥 한국말에서 사용하는 거는 융통성 있게 다 포함 안 되는 그 뜻이죠. 그 뜻을 해서는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의 포괄적이라는 말은 조금 더 좀 넓고 높다 그럴까 내용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말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언어가 그래서 encompassing 하면 이거는 저기 외국 영어로는 이게 좀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직역이 참 좀 어려운데 그 내용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다시 강조할 때마다 이렇게 좀 포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방법에서 무엇이 다르구나. 이것만 한번 좀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거. 그렇게 해서 자꾸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주의하고 뭐가 다른가. 이거를 보시면은 복지국가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해 왔는가. 시흥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 100년의 시흥을 바라보듯이 복지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디나 다 그렇죠. 어느 나라나 인류 다 하면서 빈민법에서부터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그 변천 과정이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복지 유형을 가르는 이유예요. 그 역사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빈민법에서 조합주의로 내려오고 옆에 보면은 그 친선협회라든가 친선협회 이런 거는 유럽에서 영국이 가장 많이 발달돼 있고 영미형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소사이티 조금 그 어퍼 클래스들이 소사이티 만들어서 자기들이 많이 잘 살기 뭐하니까 좀 배려하는 걸로 이제 좀 돈도 재단도 만들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 국가가 이거 괜찮구나. 그래서 일부 어떤 집단 대상 집단을 만들어서 임의적 모델을 만들기도 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번천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기초적인 거는 무조건 국가가 보장하자. 이래서 이런 그 보편주의적 기초보장제를 만든 나라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은 인류 국가들이 다 이런 보편주의적 기초는 만들었어요. 미국을 좀 제외하고는. 그런데 가장 이것만 중심으로 했던 데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우리나라도 기초보장제 수준은 있어요. 이게 이제 기초보장법을 만든 이유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는 만들어주겠다. 이런 기초보장제 수준 하다가 그 다음 발전되는 게 포괄적 사회보장제가 이게 북구가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구도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런데 이제 저 조합주의라는 모델은 임의적 국가 모델에서 사실은 기초보장제를 안 거치고 나온 게 조합주의입니다. 조합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좀 구체적인 건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표적 집단 모델 이게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선택적 모델이냐 보편적 모델이냐 둘로 갈라질 때 얘기하는 보편적 이제 여기 표적 집단이 여전히 갖고 있는 게 이제 영미권이죠. 미국식. 그렇게 됐을 때 복지국가 유형을 보면 그 영미형
주로 대륙형을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몇 나라, 그 다음에 북구형,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집어넣은 게 한국을 넣기 위해서 남유럽과 일본, 한국을 하나의 유형으로, 유형이라는 의미보다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집어넣어요. OECD를 주로 나눌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OECD를 보일 때. 그런데 이제 남유럽을 일부러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최근 년 오늘날까지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나 이탈리, 지금 남유럽들의 복지 문제로 국가 파산 지형에 들어가면서 복지를 반대하는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언론에서는 바로 복지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망한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 유형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맨 밑에 있는 나라 것만 보면서 망한다고 그래요. 지금 맨 위에 세 개는 다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인데, 심지어 영미형도 이제 가다가 제가 다음번에 그걸 좀 자세하게 사례로 얘기를 드릴 텐데, 영미형도 자꾸 북구형으로 가고 북구형도 약간 영미형으로 가고 지금 대륙형은 굉장히 북구형으로 가고, 전 세계가 왜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나. 그동안에 나름대로 진행해 보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문제가 보이더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북구형이 여전히 낫구나. 북구형은 제한된 예산에서 조금은 영무형으로 가야겠다. 이 서로 길을 찾는 거예요. 국민들의 웰빙을 위해서. 이게 유형들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망하는 나라들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 그래서 이것을 저는 다음번에 말씀드리면 티베논이라는 불란서 학자는 이 유형의 성격을 정책 부재형이라고 일컬습니다. 정책이 없는 복지국가 유형. 그게 왜 복지 유형이 없다는 얘기냐. 우리나라 많은데 그 말씀은 다음번에 드릴게요. 그래서 복지국가의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 안 보이는데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거기 프린트가 안 나와서 여기 거 나중에 한번 프린트해서 요것만 좀 전달해 주세요. 다음번에. 이거는 그럼 제가 잠깐 요것만 다음 강의에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형 복지 잠깐만 지나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네 가지 유형에서 한국이 정책 부재형에 속하는 복지국가다. 큰 틀에서 복지국가는 다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복지국가 건설 과정에서 선진복지국가에서 어떤 시점을 얻고 할 거냐. 이제 그게 10강에 계속 이어질 겁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사회에 보세요. 잘 살지만 이 빈부격차 문제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건 정치를 정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못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게 반드시 정치가가 잘못해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갈등 요소가, 심화된 갈등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절대로 이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쳇바퀴 돌듯이 새로운 거 만들어내서 좀 가다가 보면 또 하나 문제 생기고, 요거 해결하면 다른 문제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빈부격차 문제를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 평등해야 돼, 이런 그냥 단순 진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중산층이 주류가 돼야지만 지속 가능성이 굴러가는 바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건 사회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이건 보수 학자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 저출산 고령화, 이것도 하나의 대단히 큰 문제고, 생산성의 문제에서의 생산력이 저하될 수 있고, 생산인구 적고 부담은 늘어나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에 지금 오늘날 현대 지금 21세기 초반의 문제, 자살률 증가, 이건 대단히 심각한,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
그 다음에 복지 입장에서 보세요. 복지 입장에선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이론적으로나 오피셜하게 이렇게 문서상에는 한국의 복지정책 대단히 괜찮아요. 4대 보험, 5대 보험까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소득보장, 사회보험제도는 소득보장에 관계되는 건데 그러면 일한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소득보장이에요. 한국은. 소득보장은 국민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일한 사람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못하는 사람일수록 소득보장이 안 돼 있죠. 복지의 다른 가치관은 보편성이기 때문에 장마가 들어서 길을 망가뜨렸으면 길을 빨리 고쳐야 돼요. 다쳐서 노인이 돼서 어린아이 혼자 홀로 어머니 아버지가 돼서 해야 되면 국가가 빨리 고쳐줘야 되는 게 복지의 철학인데 이걸 안 고쳐주는 게 보험제도에 의한 오직 소득보장이라 한국. 그리고 그거 돈만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밥만 만들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수저가 있어야 되고 내가 팔을 끌어올려서 입으로 들고 씹을 수 있어요. 이게 사회 서비스인데 한국은 불균형으로 소득보장은 높아 있고 사회 서비스는 낮다. 내는 세금으로 만드는 소득보장제도 우리가 기여한 소득보장제는 높은데 효과를 대단히 못 보고 있어요. 상승 효과를 두 개가. 이 소득보장과 사회 서비스는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달리는데 지금 털털거리면서 가니까 그 효과를 제대로 못 내. 개인 입장은 어떠냐? 개인 소비 지출이 엄청나게 교육비와 주거 비용으로 많이 나가서 그만큼 일 열심히 하는데 나가는 데에 다 분분해. 이걸 내 생을 행복을 영위하는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출로 진짜.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국민이 다 이렇다면 국가가 여기에는 보편주의가 발동이 돼야죠. 교육과 주거가 보편주의적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게 복지국가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한국형이 바라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사회정책 문제를 나열한 이유도 우리가 이런 걸 위해서 어떤 복지국가를 해야 되나. 스웨덴이 그런 문제를 역사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대했나. 이제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무래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대충 끝이고 스웨덴의 복지 철학은 문서로 대신하고 여러분들이 질문 나오는 대로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아동과 가족정책 들어갈 때 이제 이런 것이 또 나오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이것만 보시면은 이제 북구형 복지 모델의 특성을 아동정책과 가족정책, 교육정책, 노인정책, 주택정책 대체적으로 이 네 개로 함축적으로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질문을 계속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도시 시흥